자, 그 엔티 패턴들을 살펴보고 있었고, 요 바로 전전에 뭘 봤었냐면은 어, 데이터 클래스, 그 다음에 데이터 덩어리를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데이터 클래스는 특별하게 행위가 없는 그런 작은 클래스예요. 그래서 걔는 덩치를 키워야 한다라는 그런 엔티 패턴이 되겠고, 데이터 덩어리는 지금 살펴볼 그 엔티 패턴하고 좀 연결이 되는 건데, 항상 같이 따라다니고 단일 개념으로 나타낼 수 있는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 클래스를 만들라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 클래스를 만들어서 게터만 세터만 갖춘 상태로 놓으면 그거 자체가 또 엔티 패턴이니까 걔도 덩어리를 키워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살펴볼 엔티 패턴은 긴 매개 변수 목록입니다. 함수를 정했는데 매개 변수 목록이 매우 길어요. 매우 길면 사용하기 불편합니다. 인자를 많이 전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개 변수의 수를 줄이는 노력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함수를 만들 때 내가 5개, 6개 막 전달한다. 그럼 함수 설계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줄이면 좋을까?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몇 가지, 한 3가지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서는 너무 좀 당연한 것 같은 예시인데 여기 보면은 요 함수가 3개의 인자를 받고 있어요. 3개의 인자. 근데 2개의 인자는 바로 전에 계산해서 넘기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저 2개를 굳이 미리 계산해서 넘기는 게 아니라 어디서 계산하면 돼요? 함수 안에서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이 인자를 전달할 때 그 인자 값을 밖에서 계산해 꼭 줘야 되는 건지 안에서 그 인자를 직접 계산할 수 있는 건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의 개수를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 예시는 방금 전에 요 전 슬라이드에 있는 데이터 덩어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 함수들이 있는데 늘 똑같은 어떤 인자들을 부분적으로 받는다. 그리고 그게 얘가 이제 데이터 덩어리에 해당되는 거죠. 어떤 범위를 나타내는 시작과 끝. 그러면 그 범위를 나타내는 어떤 데이터 클래스를 만들고 필요하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여기 fu라고 넣어놨는데 어쨌든 여기에 그 뭐지 그 메소드들을 뭔가 기능들을 추가해 가지고 너무 데이터 클래스가 아니라 좀 의미 있는 일들을 하게끔 키워 가지고 이제 하면 돼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기능들을 넣게 되면은 이 함수 안에서 하는 일들이 일부는 일로 오겠죠. 그래서 데이터 덩어리들 인자들이 데이터 덩어리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객체로부터 여러 개의 값을 내가 get해가지고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바에는 뭐만 넘기면 돼? 객체 자체를 넘겨서 거기서 필요한 getter들을 불러서 쓰게 하면 돼요. 굳이 getter를 이용해서 3개의 값을 빼가지고 인자로 넘긴다. 그거는 번거롭게 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3가지 예시는 들었는데 어쨌든 매개 변수의 목록은 작을수록 우리가 쓰기가 편한 거고 특히 불필요하게 많으면 뭔가 설계가 잘못된 거니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간단한 거 좀 설명드리는데 divergent of change라는 게 있습니다. 한 모듈이 변경한 이유가 여러 가지인 경우, 그러니까 응집성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엔티 패턴이 되겠습니다. 함수는 응집성이 높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클래스도 응집성이 높아야 됩니다. 이 함수가 수정돼야 될 이유가 많다는 건 응집성이 떨어지는 거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shotgun surgery, 한 곳의 변경이 여러 다른 곳의 변경까지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이제 클래스 관계를 살펴볼 때 의존 관계를 살펴봤죠. 의존 관계. 의존 관계는
A라는 클래스가 몇 개의 클래스와 의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살펴볼 게 내가 A인데 나를 의존하고 있는 애가 몇 개인지를 보는 거예요. A를 의존하고 있는 게 10개다. 뭐 20개다. 그러면은 A를 바꾸면은 바꿔야 되는 게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A라는 클래스가 의존하는 게 몇 개인지를 살펴볼 필요도 있지만 어떤 특정 클래스가 너무 많은 클래스들이 의존하고 있으면은 또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걸 또 주의해야 되겠고, feature MB 이거는 뭐냐면은 메소드에 있는 어떤 코드의 내용 또는 메소드가 위치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스를 만드는데 얘는 원래 클래스의 객체는 뭐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자기 상태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죠. 메소드는 자기 상태를 보고 자기 상태를 수정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메소드는 이 객체의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객체의 상태에 더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은 여기에 있을 게 아니라 B 클래스에 가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예시로 많이 드는 게 이게 A 클래스인데 여기에 함수가 있어요. 함수가 있는데 조건문이나 스위치문이 여기 뭐 B가 있다. 근데 스위치 B.get 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스위치문은 A와 관련된 게 아니라 뭐와 관련된 거예요? B와 관련된 거죠. 그럼 이 부분은 여기에 있을 게 아니라 B에 가 있어야 돼요. B의 함수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B의 그 함수를 호출하는 형태로 작성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A라는 클래스를 만드는데 여기 함수들을 만들 거 아니야, 메소드들을. 근데 조건식이나 반복문에 그 조건문이나 반복문에 조건식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A의 상태를 살펴보는 게 아니라 다른 클래스의 객체의 상태를 살펴본다? 그러면은 위치가, 코드의 위치가 잘못되어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클래스는 자기 상태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다른 클래스의 상태에 너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feature MB이고요. inappropriate intimacy는 관계가 일방향이 아니라 양방향 아니면 얽히고 설켜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계는 일방향인 경우가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A가 B에 의존하다. 뭐 그럼 어쩔 수 없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A가 B에 의존하고 B도 A에 의존하는. 그러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친밀하다.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 체인. 그래서 일련의 메소드를 호출하는 이런 경우가 이제 코드 스멜, 코드 냄새로 얘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요 경우에는 P.getTeam, getManag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는 선수다. 그럼 선수가 자기 소속팀을 부르고 소속팀에서 또 감독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는 P가 팀에도 의존하고 매니저에도 의존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면은 매니저 자체를 옮겨올 수도 있는데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지 체인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A, 푸, 바, 뭐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얘가 반환하는 객체, 얘가 반환하는 객체, 얘가 반환하는 객체가 모두 다르면은 바람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요 밑에 있는 것처럼 얘는 또 똑같은 메시지 체인이지만 얘는 한 객체예요. 반환하는 게.
얘가 반환하는 게 똑같은 객체들을 계속 반환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연쇄적인 체인 형태로 되어 있지만 의존 관계가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메시지 체인을 구현할 때 예를 들면 A의 f가 반환하는 게 A야. 디스 자체를 반환해. 그럼 자기 자신의 메소드를 세 개를 연달아 호출하는 거예요. 얘를 하고 얘를 하고 얘를 하는. 그런 형태는 의존 관계가 늘어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메시지 체인의 문제점은 의존 관계를 우리가 늘리는 그런 형태의 메시지 체인은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설계를 바꿔봐라.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줄이기보다는 이제 전체적으로 설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또 이제 이런 거를 하다 보면은 미들맨이라는 코드 냄새가 또 있는데 이 미들맨은 그냥 중간 역할만 하는 특별히 역할 안 하고 뭔가 다른 객체와 연결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하는 그런 코드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 체인이 코드 냄새가 되는 경우는 의존 관계가 늘어나는 경우 그렇게 되는 경우고요. 그리고 실제 이 경우도 우리가 그 자바에서 스트림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도 연대로 하는데 얘도 계속 똑같은 그 스트림 자체를 반환해서 스트림에 있는 메소드를 연쇄적으로 호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존 관계가 늘어나는 형태의 코딩이 아닙니다. 요거는. 그래서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 메시지 체인이 의존 관계를 늘리면은 그게 바람직한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primitive obsession이라고 하는 또 그 코드 냄새가 있는데 쟤는 원시 타입과 문자열을 너무 집착하는 그런 코드 냄새를 말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을 원시 타입으로 기계적으로 나타내거나 문자열로 나타내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제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전화번호가 있어요. 전화번호라는 데이터가. 그러면 이 전화번호를 어떤 식으로 모델링 하냐면은 그냥 문자열로 모델링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텔레폰이라고 하는 뭐 클래스를 정의해서 만드는 게 바람직한지는 우리가 그 응용에서 그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궁극에는 그 텔레폰을 우리가 전화번호 갖고 여러 가지 목록을 한다 그러면은 문자열로 단순하게 나타내는 게 아니라 텔레폰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여기에 여러 가지 기능들, 전화번호를 처리할 때 사용되는 기능들을 넣어주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응집성 있는 코드들을 만들 수 있고 추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문자열로 단순하게 표현하려고 하지 말고 문자열로 표현하는 대신에 얘를 클래스화하면은 어떤 이득이 있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를 문자열로 나타내지 않고 클래스로 바꾼다는 건 좀 이해하기가 쉬운 어떤 파트인데 원시 타입의 경우에는 원시 타입 하나를 클래스로 만든다는 건 선뜻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 인터넷에 있는 예제를 보면은 이런 예제가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거리를 우리가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5라는 값으로 W이라는 변수에다가 대입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랑 밑에처럼 distance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가지고 5라는 정보를 유지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 5가 미터인지 킬로미터인지 뭔지 잘 전달이 안 되는데 저런 식으로 distance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단위 정보를 갖고 있으면은 이제 좀 더 코드의 가독성도 높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기능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시 타입, 하나의 원시 타입으로 데이터가 나타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원시 타입을 그냥 원시 타입에다가 저장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객체 지향이니까 클래스로 바꿀 수는 없는지, 클래스로 바꿨을 때 뭔가 효과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예제도 한번 원시 타입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speculative generality라는 또 코드 냄새가 있는데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지만 미래에 필요할 것 같아서 일반화하는 경우, 특히 지금 당장 사용하지 않는 클래스들은 만드는 것이 오히려 불필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미래 확장을 대비해서 충분히 확장할 수 있게끔 코드를 설계는 해야 되지만 지금 당장 쓰지 않을 클래스들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건 낭비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그 클래스가 나중에 사용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코드가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미리 만들 필요는 없는데 하지만 이제 확장성 있게 충분히 미래에 만약 그게 필요하다고 예측이 되면 나중에 만들었을 때 스무스하게 그 프로그램 안에 수용될 수 있게끔 설계는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스위치 스테이트먼트가 또 코드 냄새라고 하는데 저거는 객체 지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객체 지향에서는 조건문을 안 쓰고 비슷한 효과를 낼 수가 있죠. 뭘 이용하면 되냐면 다형성을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똑같은 형태의 조건문이 반복적으로 여러 함수에 나타난다. 그러면 그거는 더욱더 우리가 다형성으로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리고 refuse request. 상속할 때 필요 없는 메소드를 상속받아야 되는 경우. 저거는 LSP, ISP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만드는데 이제 자식들이 다 필요하지 않은 그런 메소드들을 그 위에다가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설계를 잘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항상 사용하는 변수가 아니라 특정 경우에만 사용하는 멤버 변수는 코드 냄새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시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쓰는 변수가 아니에요. 멤버 변수로 하나 넣어놨는데 어떨 땐 쓰이고 어떨 땐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구분해야 되겠고 얘네들을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그 임시 변수를 갖고 있는 애, 임시 변수를 안 갖고 있는 애로 나눠 가지고 뭐 상속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쓰이는 변수, 항상 쓰이지 않는 변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 temporary field인데 이 temporary field와 관련해서 그 객체의 생성할 때 이제 우리가 객체지향에서 이제 객체 클래스를 정의하고 객체를 생성하는데 보통 우리가 멤버 변수가 있으면은 그 객체를 생성할 때 그 멤버 변수들을 적절히 다 초기화 해줘야 되는 거죠. 적절히 초기화 해줘야 되는데 일부 멤버 변수는 일부러 초기화를 하지 않고 나중까지 미룹니다. 그걸 필요할 때까지. 그래서 효율성 때문에 나중에 필요할 때까지 미루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코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변수도 temporary field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이제 이 temporary field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지를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임시 변수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 임시 변수를 그대로 둘 건지 아니면 조금 다르게 설계를 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템포러리 필드가 아니라 또 함수를 만드는데 임시 변수들이 그러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쓰이고 안 쓰이는 그런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수들도 이제 이 엔티 패턴에서는 코드 냄새라고 합니다. 예시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베이스 프라이스라는 걸 계산한 다음에 얘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이제 할인율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 코드를 이런 형태로 짜라 그러면 저는 저렇게 짜요. 왜냐하면은 습관적으로 만약에 어떤 값이 계산을 하는데 중복적으로 계산이 이루어지잖아요. 만약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중복적으로 계산이 이루어지니까 저는 저렇게 임시 변수를 씁니다. 임시 변수를. 그런데 이 엔티 패턴에서는 저런 경우에도 베이스 프라이스라는 걸 임시 변수를 미리 계산해서 사용하지 않고 함수화 하는 거예요. 함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 번 호출이 일어나는 형태로 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임시 변수를 추상화해 가지고 이제 함수로 만들거나 만들게 되면은 특히 이 베이스 프라이스라는 함수가 여기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쓰인다 그러면은 더 효과가 있다. 장기적인 효과는 더 크다라는 겁니다. 여러 위치에 사용되면 코드의 가독성이나 유지 보수 가능성 측면에서 실보다는 이득이 많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리팩토링 쪽이나 이제 엔티 패턴 이런데 뭐 관련된 건데 여기서는 효율성보다는 코드의 가독성에 더 초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은 개발자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뭔가 신경 써야 되는 요소라기보다는 누가 해줘야 되는 영역이에요? 컴파일러가 해줘야 되는 영역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만들지만 컴파일러가 알아서 잘 최적화를 해줄 거다라는 거고 우리는 더 추상화되고 코드의 가독성을 높이는 쪽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임시 변수를 가급적이면 안 쓰고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엔티 패턴들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엔티 패턴으로 여기는지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엔티 패턴들을 실제 코드 냄새 형태대로 코드를 구현하면 그거를 한번 보통 얘기하는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대로 바꿔보고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것들은 일반적인 이제 객체지향 설계 원리는 아닌데 프로그래밍에서 말하는 설계 원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들을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처음에 소개해드릴 원리는 KISS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Keep it simple, stupid principle입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접근해라 라는 거고요. 어차피 나중 되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서 뭔가 개발하려고 하지 말고 단순하게 생각해서 개발을 하고 이제 점진적으로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드라이 프린시플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코드 중복과 관련되어 있는 프린시플입니다. 같은 걸 반복적으로 하지 마라. 그래서 코드를 중복시키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보이스카우트 프린시플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보이스카우트를 안 해봐서 보이스카우트 해본 사람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보이스카우트는 자기가 있었던 자리를 이렇게 이제 옮겨가면 깨끗이 뭔가 정리를 하나 봐요. 그래서 마틴은 이 보이스카우트 프린시플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내가 코드를 읽을 때 뭔가 발견을 하면 내버려 두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를 읽으면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냥 에이 뭐 신경 안 내버려 두고 그냥 간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드를 봤을 때 코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은 그거를 수정을 해라. 그리고 이제 이런 수정들이 어떤 그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완벽에 가깝게 가는 형태로 해야지 너무 완벽하게 처음부터 바꾸려고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작은 단순한 변화들이 조금씩 이제 적용을 하다 보면은 최종적으로는 아주 우수한 코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우리가 과제를 하든 뭘 하든 한번 열심히 막 개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그 코드를 다시 안 보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보통 한번 해서 통과를 뭔가 예를 들면 제가 그 프로그래밍 연습할 때 뭐 리트 코드나 이런 뭐 무슨 사이트 가서 이제 문제들을 풀어보는데 문제를 처음에 풀어봐요.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통과가 되겠죠. 그러면 통과된 코드니까 됐다 손터나 그게 아니라 통과된 코드들을 다시 또 살펴봐서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게 효율성 측면에서도 살펴보지만 코드를 좀 더 깔끔하게 바꿀 수 있는 요소들은 없는지 살펴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과제라거나 뭐 이런 걸 할 때 완성이 됐어. 그래서 만족이 되면 손 털지 말고 한 번 더 리팩토링을 시도해 보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습관들을 기르게 되면은 그걸 몇 번 하다 보면은 다음부터는 원래 그 좋은 스타일 형태대로 코딩을 하게 돼요. 처음부터. 내가 갖고 있던 나쁜 습관들을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계속 내 코드를 리뷰해 보면서 잘못 짜여져 있는 부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프로그램 원리는 separation of concerns입니다. 서로 관심이 다른 것들, 서로 다른 것들은 분리해서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응집성이 높아야 되는 거죠, 모듈이라는 거. 그래서 서로 다른 요소와 관련된 거면 함께 구현하는 게 아니라 분리를 해서 그게 함수로 분리가 되든 객체로 클래스로 분리가 되든 분리가 해서 하는 거고요. 이 separation concern하고 되게 밀접하게 나타나는 패턴 중에 하나가 MVC 패턴입니다. 그래서 응용을 만들 때 우리가 MVC 패턴을 적용해서 만들어야 된다는데 이거는 데이터와 뷰와 컨트롤러를 나눠서 개발해야 된다는 것도 이 separation concern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야그니 프린시플. 그건 아까 봤던 패턴하고도 연계인데 미래에 필요할 거를 미리 구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변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은 매우 중요하고 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나중에 확장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설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avoid premature optimization. 그래서 너무 빨리 최적화하는 것은 안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능이 뭔가 또 확장되면은 그 최적화가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최적화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좋지 않고요. 뭐 요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clean code is better than clever code라는 겁니다. 그래서 clever code는 읽기 힘든 코드를 말해요. 잘 팬시한 코드지만 읽기 힘든. 이렇게 작성하면은 저게 뭘 하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저걸 이해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클레버 코드보다는 클린 코드, 그러니까 가독성을 중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mbrace change. 그래서 변화를 그러니까 내 코드가,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항상 이렇게 만든 코드가 그걸로 끝이 안 될 거예요. 항상 뭔가 확장되고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해야 되겠고 유지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즐길 필요가 있죠. 계속 나오네. 그리고 이제 주석과 관련돼서는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일반 수업 프로그램 수업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지만 주석을 달기 전에 코드부터 개선해봐라. 그래서 코드를 통해서 문서화를 하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use meaningful names.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 거죠. 식별자 이름들을 잘 지어야 되겠고 이 식별자 이름을 잘 지을 때 또 이 식별자가 함수인지 변수인지 클래스 이름인지 이런 것도 구분하기 쉽게 해야 되겠고 그 용도를 또 잘 나타내게 정의를 해야 되겠죠. 보통 함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바나 C++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함수가 반환 타입이 있으면 반환 타입을 설명하는 어떤 이름을 쓰게 되겠고 반환 타입이 없는 함수는 그 함수가 하는 일에 초점을 둬서 이름을 짓게 되겠고요. 보통은 이제 함수들은 동사 플러스 명사를 이용해서 이름을 짓게 됩니다. 뭐 get name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짓게 되겠고요. 그리고 디메트리 규칙 뭐 그건 봤던 거고요. 그리고 널을 반환하거나 널을 전달하는 형태로 코드를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즘은 이제 옵셔널 클래스도 있고 이제 오브젝트에서 막 그 널 검사를 또 효과적으로 해주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설계와 팁들이구나. 그 다음에 함수와 관련된 팁. 아까 그 NT 패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매개 변수가 너무 길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매개 변수를 줄이려고 할 필요가 있고 플래그 인자는 가급적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플래그 인자. 그래서 플래그 인자를 근데 플래그 인자를 안 쓰면 사용하지 않으면 코드가 중복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플래그 인자가 뭐냐면 이제 compute price. 근데 뭔가 있는데 여기에 true가 있고 또 부를 때 false.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면은 이 true와 false는 플래그 인자가 돼요. 근데 true면 뭔지, false면 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잘. 코드를 잘 보지 않으면. 그래서 얘는 true면 VIP 고객이기 때문에 VIP 고객에 맞는 형태로 금액을 계산해주고 이제 false면 일반 고객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형태는 이제 compute VIP price, 뭐 compute normal price 이런 형태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코드가 더 깔끔하게 얘가 뭘 계산하는구나가 가독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플래그 인자를 줄이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줄이면은 이 코드와 이 코드가 중복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내부적으로 밖에서 호출하는 건 이렇게 쓰고 이 안에서는 여기서 또 뭔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 코드 중복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예를 들면 다른 사용자들이 함수를 호출해서 써야 되는 어떤 그 메소드다. 그러면은 플래그 인자를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고 코드 중복은 이제 내부적으로 프라이빗 메소드를 통해서 안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코드 중복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데서 쓰이는 어떤 그 코드들 이제 인터랙션 하는 코드들은 저렇게 플래그 인자를 가급적 없애면 좋겠고 중복이 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런 엔티 패턴 쪽에서는 플래그 인자를 쓰지 말라. 왜냐하면
얘가 뭘 의미하는지가 의미 전달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요 함수 호출을 읽을 때 보면 true가 무슨 의미지? false가 무슨 의미지? 이거를 보려면 또 가서 봐야 되니까 그게 안 좋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출력 역할을 하는 인자는 가급적 피해야 된다. 그래서 저거는 사이드 이펙트와 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인자는 입력만 하라고 하는 건데 포인터를 이용하거나 참조를 이용하면 이제 이 전달된 인자가 입력 역할뿐만 아니라 출력 역할도 할 수가 있죠. 뭔가 함수에서 계산된 결과가 반환값으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보냈던 인자에 저장돼서 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 가급적 피해야 된다. 반환값을 통해서 함수의 출력을 받도록 프로그래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커맨드와 큐리를 분리해라. 이거는 응집성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는 한 가지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커맨드와 큐리를 다 한다는 건 그 응집성이 낮다는 거죠. 낮은 거죠. 그래서 응집성을 높여야 됩니다. 커맨드 큐리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이제 반복자 가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자바에서는 반복자가 has next, next 메소드를 가지고 구현해요. 그럼 이 next가 뭘 하냐면 현재 값을 반환해주고 커서를 어떻게 해요? next가 하나 이동시켜 줍니다. 그럼 얘는 뭘 하는 거예요? 커맨드도 하고 큐리도 해주는 거예요. 그 값을 반환해 주잖아요. 현재 커서가 가리키는 위치에 있는 걸. 그럼 이건 큐리 역할을 해준 거고 커맨드는 이 커서를 하나 증가시켜 준 거죠. 그래서 이 next, 자바에 쓰는 next 함수는 커맨드 큐리를 동시에 하고 있는 거죠. 근데 C++는 그렇게 안 돼 있죠. 플러스가 이동하는 거고 그 연산자 다중정의한 그 비교 연산자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거고요. 내가 값을 얻고 싶으면은 역참조 연산자를 써야 돼요. 그래서 C++는 그 반복자를 만들 때 이동하는 거 있냐 없냐를 비교하는 함수, 그 다음에 그 값을 접근하는 함수가 다 달라요. 얘는 완전히 분리해 놓은 거고 자바는 오히려 분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 측면에서는 커맨드와 큐리를 분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관련된 건데 사이드 이펙트가 없어야 됩니다. 함수가 그 목적과 다른 일을 하면 안 되고요. 객체 지향에서는 인자로 받은 객체 상태를 수정하면 안 되겠고 특정 환경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해도 이 클래스가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는 클래스인데 뭐 시스템 아웃이 들어있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매팅 팁, 코드 작성하는 팁인데요. 뭐 보시면 알겠고요. vertical openness, 그래서 함수와 함수 사이에 줄을 두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vertical density, 요 개념은 뭐냐면은 관련 있는 함수는 묶어서 가깝게 위치하게끔 정의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코드 읽을 때 얘를 읽다 보면 여기에 어떤 함수를 호출하잖아요. 그럼 얘가 관심 있으니까 글로 가서 보려고 그래요. 근데 저 끝에 있어. 그러면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관련 있는 함수들, 서로 호출하는 함수들은 가깝게 위치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텝 다운 룰. 스텝 다운 룰은 제가 많이 쓰는 건데 우리가 신문 읽을 때나 책을 읽을 때 위에서부터 쭉 아래로 읽어두면 이해할 수 있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되게끔. 그런 면에서 저는 멤버 변수들을 맨 처음에 정의라고 그 다음에 함수들을 정의해요. 왜냐면 이 메소드를 이해하려면 멤버 변수를 이해해야 되잖아. 근데 멤버 변수는 저 끝에 있으면 함수를 읽을 때 이 멤버 변수 타입이 뭐지? 보려면 또 밑에 가야 되니까 처음에는 이 클래스의 멤버 변수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읽고 그 다음에 메소드를 보면 쭉쭉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읽어 내려가면은 코드를 이해할 수 있게끔 이해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당연히 들여쓰기는 적절히 해야 되겠고 또 혼자 개발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팀을 이뤄서 개발하면은 팀 규칙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결합해야 되겠고 얘가 짠 함수를 내 모듈에 넣어야 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내가 짜는 어떤 네이밍 스타일하고 이 사람이 쓰는 게 너무 다르면은 나중에 결합하면은 이 코드가 읽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공통 작업을 하면은 팀 룰을 가져야 되겠고,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요 스타일 가이드 같은 거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걔네들이 얘기하는. 그래서 저런 스타일 가이드들도 한번 살펴보고 내 스타일과 저 스타일이 어떻게 다른지, 내가 어떤 부분은 좀 더 바꿀 필요가 있는 건지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도 코드들을 이렇게 여러분들 학생 것들을 숙제로 받아보면은 참 마음에 안 드는 스타일들도 있어요. 근데 뭐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코드의 스타일도 좋은 스타일로 가독성이 높은 스타일로 만들 필요가 있고 너무 또 자기 스타일을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자기 스타일이 통상적으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좋은 스타일이 아니라 그러면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가면 어차피 바뀌게 돼요. 그 회사의 규칙들을 따라서 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이상한 거를 고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OOP 관련된 팁들을 좀 말씀드리면 객체 지향으로 프로그램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객체로 모델링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하면 할수록 또 객체 지향을 깊게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생각하지 않은 것들도 객체로 모델링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디스턴스라고 하는 정수 하나를 더블 하나를 객체로 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많은 코드들 보다 보면 이런 것도 객체로 모델링하네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를 설계하는 팁은 높은 응집성, 낮은 결합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건 뭐 계속 설명드린 얘기고요. 객체가 생성이 필요 없는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로 정의할 필요가 있고 특히 클래스 관계도를 그렸을 때 그 단말에 위치한 애들만 객체를 생성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위 애들은 다양성 때문에 공통 리모컨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위도 구체적인 클래스, 아래도 구체적인 클래스면은 좀 바람직한 형태는 아니에요. 여기서 구체적인 클래스라는 건 객체를 생성하는 클래스를 말합니다. 물론 자바는 어떤 클래스를 추상 클래스로 만들기 너무 쉬워요. 앱스트랙 키워드만 붙이면 객체를 생성하고 싶어도 안 돼. 근데 이제 C++나 다른 언어들은 추상 클래스를 기계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없어서 좀 불편한 편은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필드, 그거 아까 그 말씀드렸던 상황이죠. 그 엔티 패턴에서. 그리고 상속과 관련된 팁으로는 최소 2세의 관계가 성립해야 돼요. 특히 우리가 다형성을 목적으로 하다 그러면 2세의 관계가 성립해야 되겠고 2세의 관계가 성립하더라도 다음에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 뭘 살펴봐야 돼요? LSP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 깊이는 너무 깊은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말에 있는 클래스들만 객체를 생성할 필요가 있고요. 상속에서 부모 자식 간에 형제 클래스 간에는 메소스의 차이가 아니라 내부 내용의 차이가 있는 것만 바람직한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속의 목표가 다형성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거고 상속의 목표가 다형성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을 안 하셔도 되는 그런 팁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속하는 목적이 주로 다형성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드린 거고요. 메소드 구현과 관련된 팁은 조건문과 반복문에 사용하는 조건식의 변수가 내 상태인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게 아니면은 feature MB 엔티 패턴에 해당되는 거고요. 복잡한 조건문은 조건문으로 구현하는 게 아니라 객체 지향에서는 다양성을 활용할 수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일반적인
그 프로그래밍 설계 원리들, 객체지향 설계 원리들, 그 다음에 몇 가지 팁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요걸로